시드니 셀던의 게임의 여왕. 이건 진짜 돈더스톰이야. 제이미 맥그리거가 말했다.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자란 그도 이렇게 사나운 날씨는 처음이었다. 오후 내내 맑던 하늘이 갑자기 거대한 모래구름으로 뒤덮이면서 순식간에 대낮이 캄캄한 밤으로 변해버렸다. 이어 천둥이 울리고 휙하고 번갯불이 검은 하늘을 한순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졌다. 텐트와 양철로 된 오두막집 위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고 클립 드리프트의 지저분한 거리는 진흙투성이 냇물로 변해버렸다. 마치 대포를 쏘듯한 천둥 소리가 계속해서 온 하늘을 뒤흔들었다. 제이미는 황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 진흙범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과연 클립 드리프트의 마을이 무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사실 클립 드리프트는 마을이 아니라 바알 강둑을 메우고 있는 텐트와 오두막, 마차들의 집결지였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캐서 단번에 부자가 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남아프리카로 모여든 허망한 꿈에 사로잡힌 몽상가들이었다. 제이미도 그런 몽상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살의 키가 큰 미남 청년으로 밝은 회색 눈을 갖고 있었고 시골 청년의 순진함과 명랑한 낙천주의자적 기질을 두루 지니고 있었다. 제이미는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 있는 아버지의 농장을 떠나 에덴버러, 런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이곳 클립드리프트까지 13,000km를 여행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도와 형제들이 경작한 농장에서 자기 몫을 포기한 제이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에 수만 배나 되는 돈을 얼마든지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이미가 농사라는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이 멀고 황폐한 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부자가 되려는 꿈 하나 때문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한껏 들떠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모래 속에 아무렇게나 묻혀 있다는 것이며 그 지역 전체가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금광가도 같다는 소문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들뜨게 하고도 남았다. 토요일 밤, 제이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식구들에게 다이아몬드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식구들은 통나무로 얼키설키 지어진 부엌에 지저분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전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남아프리카로 가겠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제이미는 수줍어하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5쌍의 눈동자는 그를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바라보았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다고?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다.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런 소문은 모두 꾸며낸 얘기들이야. 그것은 인간을 정직하고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곳까지 가는 비용은 어디서 구하겠니? 남아프리카는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가야 하는데 내겐 쥐꼬리만한 돈도 없지 않니? 형 얀이 말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갈 필요는 없지, 안 그래?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무일푼일 거야. 내겐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어깨가 있어. 난 실패하지 않아. 그러자 그의 누나 메리가 말했다. 애니코드가 실망하겠구나. 그 애는 장차 내 아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야. 제이미. 제이미는 그의 누나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24살이었지만 40살쯤 보였다. 그녀는 평생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지녀보지 못했다. 누나, 내가 누나의 인생을 바꿔주겠어. 제이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늦게 어머니는 제이미의 침대 옆에와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을 제이미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녀는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힘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았다. 얘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거라.
그곳에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넌 반드시 찾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의 어머니는 몸 뒤쪽에서 너덜너덜해진 가죽 지갑을 꺼내 제이미에게 건넸다. 몇 파운드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말아라. 내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길 빈다, 제이미. 제이미는 에덴버러를 향해 떠날 때 그 손지갑에 50파운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남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무척 험난했기 때문에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곳까지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그때 제이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어머니가 준 50파운드의 에덴버러에 있는 노동자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해본 돈이 전부였다. 제이미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떠나는 워머캐슬호의 승무원으로 등록했다. 석탄을 공급받기 위해 마데이라와 세인트 헬레나에나마 잠시 쉬었을 뿐 항해는 3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위험한 여행이었다. 제이미는 배가 떠나는 순간부터 멀미를 시작했다. 하지만 명랑함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이아몬드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배가 적도 가까이 접근하자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아프리카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는 열기 때문에 제이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워머캣으로는 이른 새벽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본토와 로벤섬을 나누는 좁은 해협을 조심스레 지나 테이블 베이에 닻을 내렸다. 아직 해 뜨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제이미는 갑판에 섰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면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테이블 산의 위용이 드러났다. 마침내 그는 꿈에도 그리던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배가 선창에 바짝 붙자 제이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가 갑판으로 몰려들었다. 검은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피부의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낚아채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신문과 사탕, 과일 등을 팔고 있었고 음료수를 담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는 행상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늘은 시커먼 파리대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선원들과 짐꾼들은 재빨리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고 승객들은 자기의 여행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움켜쥐었다. 그야말로 복색통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제이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말했다. 율컨판데 카이프, 네? 햇줄 마인 파파 웨겐젠 끼지엔, 왓 베디디, 위스트로. 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케이프타운은 제이미의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벽돌이나 돌을 써서 2, 3층 정도로 크게 지어진 창고 옆에는 작은 강철상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채소가게 그리고 담배가게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제이미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그들 중에는 꼭 끼는 옛날식 바지와 팔과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낸 자루를 입고 있는 카르피르인들도 눈에 띄었다. 카피르인들은 2명의 중국인들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은 푸른색 프록의 끄트머리를 조심스레 말아올려 밀짚 모자 끝에 매달고 있었다. 또한 체구가 당당하고 빨간 얼굴을 가진 보어인 농부들도 있었다. 보호인들은 마차에 감자, 옥수수, 그리고 야채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검은색의 벨벳 바지와 코트, 챙이 넓은 펠트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문 남자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커다란 실크 보닛과 검은색 베일을 갖춰 입은 부인들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흙 묻은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인 세탁부들이 빨간색 코트를 입은 군인들 옆을 스쳐 바삐 지나갔다. 이 모든 광경이 제이미에게는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맨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배에 같이 탔던 선원이 소개해준 값이 싼 하죽집을 찾는 일이었다. 하죽집 주인은 풍만한 가슴을 가진 뚱뚱한 중년 과부였다. 그녀는 제이미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조익 육굴? 제이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